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설탕 디톡스입니다. 저자는 제이콥 테이텔바움, 출판사는 전나무 숲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이콥 테이발바움, 30여 년 동안 자연치유로 만성 피로와 통증 등 설탕 중독과 관련있는 질병을 치료해온 내과 전문의이다. 만성피로 증후군 및 섬유근육통 연구센터의 의학소장이며 유명한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내추럴 큐어스를 만들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중독은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당신을 비롯해 전세계 사람들이 가공식품이 첨가된 설탕을 포함해 매년 63.5kg에서 68kg 정도의 설탕을 먹는다. 그리고 전체의 열량의 18%를 흰 밀가루에서 얻는다. 몸에 들어간 흰 밀가루가 곧 설탕 성분으로 변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는 설탕 천지의 식사를 하는 셈이다. 설탕과 흰 밀가루를 먹으면 다른 중독 물질을 먹을 때처럼 처음 몇 시간은 기분이 좋고 활력이 넘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결국 에너지가 고갈되어 다시 설탕을 찾는 것을 반복하다가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책에서는 설탕 중독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눠 다룬다. 설탕 중독의 유형마다 원인은 다르지만 설탕 때문에 몸과 마음이 병들어 간다는 결과는 같다. 그러나 설탕 중독에 빠지게 된 근본 원인을 찾아 치료하면 설탕 중독으로 인한 질병을 없앨 수도 있고 기분도 훨씬 좋아진다. 더 좋은 소식도 있다. 일단 설탕 중독을 치료하면 우리 몸은 설탕 섭취를 조절할 능력이 생긴다. 설탕이 잔뜩 들어간 디저트와 과자를 끝까지 먹지 않고 남길 수도 있고 양이 아니라 질로 음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책은 몸을 해치지 않고도 단맛을 즐기는 방법도 다룬다. 설탕 중독을 치료한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음식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몸에 필요한 당분을 자연식품에 함유된 당분으로 충당했다. 그런 당분은 몸을 치유하는 힘이 있지 몸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인은 전체 열량의 3분의 1을 자연식품을 가공하면서 넣은 설탕과 흰 밀가루에서 얻는다. 우리 몸은 과도하게 들어온 설탕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 게다가 설탕을 먹으면 처음에는 기운이 나지만 몇 시간 뒤에는 무기력해지고 또다시 설탕을 찾게 된다. 아마도 당신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설탕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부업자처럼 작동한다. 에너지를 공급하기는커녕 빼앗아가서 결국 우리 몸의 신용 한도를 바닥내고 마음을 불안하고 우울하고 기진맥진하게 만든다. 설탕을 장시간 섭취하면 우리 몸은 다양한 고통을 겪는다. 한 예로 지난 15년 동안 과당이 다량 함유된 옥수수 시럽의 섭취량이 250% 정도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에 당뇨 발병률이 45% 정도 늘어났다. 산업계는 옥수수 시럽은 설탕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몸은 옥수수 시럽을 설탕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옥수수 시럽은 사탕수수로 만든 설탕보다 독성이 강하다. 당뇨와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비만은 설탕을 많이 먹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설탕은 기분을 바꾸는 물질이기 때문에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기분도 심하게 변덕을 부린다. 설탕 중독 유형 1은 카페인이 들어간 에너지 음료, 커피, 청량음료를 자주 마신다. 1997년에 레드불이 처음 시장에 나온 뒤로 에너지 음료는
빠른 속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시판되는 에너지 음료는 500종류가 넘으며 업계가 벌어들이는 총 수익은 57억 달러가 넘는다. 회사에 따라 허브 추출물이나 타우린 같은 아미노산, 비타민 등을 첨가하기도 하지만 에너지 음료의 주 성분은 설탕과 카페인이다. 영양분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런 열량 덩어리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열량이 높아져 순간적으로 힘이 솟는다. 그러나 1시간에서 3시간이 지나면 음료를 마시기 전보다 더 피곤함을 느끼고 또다시 에너지 음료를 마시게 된다. 피로하면 설탕을 먹고 설탕을 먹으면 피로해지는 악순환이 생활에 깊이 파고든 것이다. 한마디로 에너지 음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앗아간다. 설탕 중독 유형 1은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이 짙다. 성공이라는 목표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 행동하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한다. 대학생이라면 온 밤을 꼬박 새워 공부하고 회사원이라면 승진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한다. 이런 사람들은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들의 사전에는 휴식이 없다. 피로는 늘 달고 사는 옵션이다. 항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운동할 시간이 없고 몸에 좋지 않은 에너지 음료나 커피, 카페인이 들어간 청량 음료를 마셔서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업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 흰 밀가루와 흰쌀은 영양소가 들어있는 부분을 제거했기 때문에 몸속에 들어가면 설탕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미국인은 섭취 열량의 3분의 1 이상을 설탕과 흰 밀가루에서 얻는다. 섭취한 열량의 35% 정도의 필수 비타민과 무기질이 없는 것이다. 이는 월급의 3분의 1을 부도 수표로 받는 것과 같다. 영양소가 부족한 식품은 에너지도 만들지 못한다. 칼로리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고 망가진 조직을 고치고 세로토닌 같은 행복 물질을 만들고 뇌가 제대로 활동하는 기본 재료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몸은 설탕과 카페인이 들어간 에너지 음료를 마셔서 빨리 기운을 차리는 패할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고 마는 것이다. 나쁜 음식을 급하게 먹어서 생기는 문제는 더 있다. 위액이 역류하고 소화가 되지 않는 것인데 위산 과다 때문에 제산제를 많이 먹으면 소화 불량은 더욱 악화된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위산은 너무 많을 때가 아니라 너무 적을 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위산을 제거하는 약, 즉 제산제를 너무 자주 먹으면 비타민 B12를 비롯한 여러 영양소의 흡수가 방해되고 갑삼센 호르몬의 분비량도 줄어들면서 더욱 많은 설탕을 찾게 된다. 나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변비도 생긴다. 섬유소가 없는 탄수화물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소화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다. 그 때문에 소화관에서 음식이 썩고 독성 물질이 방출되어 머리가 몽롱해지고 온몸이 무력해지고 아프다. 심각해지면 만성 피로 증후군과 섬유 근육통이 생긴다. 설탕 중독 유형 1은 불면증도 잦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히 생기지 않고 그렇게 되면 힘이 없기 때문에 낮에 에너지 음료를 먹게 된다. 설탕 중독 유형 1은 빽빽한 일정 때문에 잠잘 시간이 없고 푹 잠들 수도 없다. 잘 자야 6시간 정도이다. 몸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푹 자야 한다. 방전된 배터리를 다시 채우고 손상된 조직을 치료하고 성장 호르몬을 만들려면 잠을 잘 자야 한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으면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만성 질환과 통증에 시달리게 된다. 설탕 중독 유형 1은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코티솔과 에피네프린 같은 스트레스 조절 호르몬을 분비하는 부신이 항상 활발하게 활동한다. 그렇지 않아도 현대인은 늘 긴장하면서 살기 때문에 부신이 과도하게 일하는데 설탕 중독 유형 2의 부신은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다. 부신이 지치면 어지간해서는 활력을 찾기 힘들다. 그래서 몸은 힘을 내기 위해서 설탕을 찾지만 부신이 이미 지쳐있기 때문에 혈당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저혈당증이 생겨서 수명이 짧아지게 된다. 저혈당증, 즉 혈중 포도당이 부족해지면 우리 뇌는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한다. 그 영향으로 초조와 불안에 시달리고 심하면 어지럼증을 느낀다. 지금 당장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도무지 식욕을 통제할 수 없다. 단맛이 나는 음식을 당장 먹지 않으면 증상은 더 심해진다. 흰 밀가루와 설탕을 섭취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몸에게는 낯선 현상이다. 옛날에 우리는 가공하지 않은 통곡물을 먹었다. 통곡물은 완전히 소화되는데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곡물에 함유된 당분은 서서히 혈액으로 흡수된다. 예를 들어 당지수가 보통 수준인 통곡물 빵으로 만든 칠면조 치즈 샌드위치를 먹으면 몇 시간에 걸쳐 혈당이 서서히 증가한다. 혈당이 세포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인슐린도 서서히 분비되어 설탕과 포도당은 혈액에 녹아있다가 세포가 연료를 필요로 할 때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듯 혈당과 인슐린이 몇 시간에 걸쳐 서서히 변하면 혈당도 바람직한 방식으로 증가하고 감소한다. 부신이 지치면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설탕을 많이 먹게 된다. 설탕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몸은 혈당을 내리기 위해 인슐린을 다량 분비한다. 그렇게 해서 혈당이 줄어들고 또다시 우리 몸은 설탕을 원하게 된다. 저혈당증 환자는 불안하고 초조할 때마다 설탕을 먹고 싶어 하지만 사탕이나 청량음료를 마실 때마다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설탕 중독은 악화된다.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코르티솔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면 면역 기능이 약해진다. 부신이 지쳐버려 결국 백기를 들고 코르티솔을 소량만 분비해도 역시 면역계의 기능이 약해져 또 설탕을 찾게 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긴다. 설탕은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킬까? 바로 효모균 때문이다. 설탕과 효모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효모균은 우리 몸에서 발효된 설탕을 먹으면서 증식한다. 효모균은 숙주를 부추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이 있는데 특별한 화학물질을 분비함으로써 숙주인 우리 몸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설탕을 먹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정말 그렇다면 효모균은 정말 영리한 녀석이다. 효모균이 분비하는 특별한 화학물질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 몸에서 효모균을 없애면 설탕에 대한 욕구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여러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다. 세균 중에서 효모균의 크기는 큰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효모균 증식은 면역계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평범한 바이러스의 크기를 볼펜 끝에 있는 아주 작은 볼이라고 가정하면 일반 세균은 청량음료 캔의 크기이고 효모균은 거칠만하다. 만일 효모균이 자기가 할 일만 신경 쓰고 원래 있어야 하는 장 내부에만 머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효모균은 균사체라는 긴 구조물을 이용해서 장벽에 침투한다. 장벽은 우리 몸을 감싼 피부처럼 몸 밖에 둘 것과 몸 안에 둘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방어막이다. 그런 장벽에 효모균 균사체가 침투하면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한다. 장에 미세한 구멍이 생기면서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이나 독소, 세균 등이 혈액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특히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덩어리가 혈액으로 들어가면 면역계는 초비상 모드로 전환해 과잉 반응을 일으킨다. 즉, 단백질 덩어리를 외부 침입자라고 생각하고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면역계가 음식 덩어리를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 결국 기운을 되찾기 위해서 설탕을 먹게 된다. 설탕 중독이 더 심해지는 것이다. 만성 부비강염, 전립선염, 호흡기 감염은 모두 효모균이 일으키는 감염 질환이다. 이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남용해도 효모균이 증식한다. 항생제는 감염을 일으킨 해로운 균도 죽이지만 효모균이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막는 유익균도 죽기 때문이다. 유익균이 사라지면 효모균이 증식한다. 항생제는 효모균을 제외한 나머지 세균을 모두 죽임으로써 결국 효모균을 막는 경쟁자를 사라지게 한다. 그 결과 효모균은 증식하고 우리는 더 많은 설탕을 먹게 된다. 제산제를 자주 복용해도 효모균이 증식하고 설탕 중독이 악화된다. 제산제는 음식에 섞여 들어온 효모균을 죽일 위산을 제거한다. 충분히 잠을 자지 않아도 효모균이 증식한다. 면역계가 건강하려면 충분히 잠을 자야 한다. 면역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감염을 피할 수 없다. 스트레스는 어떨까? 스트레스도 효모균 증식에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코르티솔이 계속 많이 분비되면 면역 기능이 억제되고 효모균이 기승을 부려 결국 설탕을 열망하게 된다. 어떤 중독이든 치료의 첫 단계는 중독 물질을 차단하는 것이다. 설탕 중독도 마찬가지다. 일단 설탕을 먹지 말아야 한다. 설탕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설탕을 먹는다는 것은 설탕 중독이라는 불길의 부채질을 하는 것과 같으며 당신은 설탕 중독의 사악한 순환고리에서 영영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설탕을 단칼에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청량음료, 과일 주스 같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부터 줄여나가면 된다. 식품 라벨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자. 3가지 재료 가운데 하나가 설탕, 자당, 포도당, 과당, 옥수수 시럽 등의 당분이라면 그 식품은 먹지 말아야 한다. 흰 밀가루로 만든 빵과 국수도 몸에 들어가면 바로 설탕으로 바뀌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통곡물로 만든 빵을 먹자. 통곡물빵은 처음에는 맛이 없지만 먹다 보면 도중한 곡물보다 훨씬 고소한 풍미가 느껴질 것이다. 설탕을 대체할 식품들. 몸을 해치지 않고 설탕을 먹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설탕 대체 식품을 먹는 것이다. 설탕 대체 식품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우선 널리 알려진 것부터 살펴보자. 스테비아는 친자연적인 데다 몸에 안전한 설탕 대체 식품이다. 인류가 수십 년 전부터 먹어왔으며 최근에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식품 가공에 사용해도 좋다고 승인했다. 스테비아라는 국화과 허브의 잎으로 만든다. 스테비아는 브라질과 파라과이가 원산지인 작은 관목으로 잎에서 추출한 스테비오사이드는 설탕보다 단맛이 200배에서 300배 정도 강하다. 당 알코올도 안전한 설탕 대체 식품이다. 당 알코올에 들어있는 당은 천연 발효 과정을 거쳐 알코올과 비슷한 형태로 변한다.
그러나 마시는 음료는 아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당 알코올은 무설탕 초콜릿에 넣는 말티톨이다.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 개선에 기여하는 이노실톨도 당 알코올이다. 당 알코올은 단맛을 내지만 몸에는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설탕처럼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당 알코올이 일으키는 유일한 문제라면 당 알코올을 먹었을 때 가스가 차고 변이 묽어져 설사를 하는 증상이 일부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아스파탐은 적당히 먹으면 대부분 문제가 없지만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다. 비록 독성은 있지만 아스파탐도 설탕보다는 낫다. 일반 청량음료와 아스파탐을 넣은 다이어트 청량음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다이어트 청량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설탕이 들어간 과자를 정말 먹고 싶다면 죄의식을 느끼지 말고 한 조각에서 두 조각을 천천히 씹어 먹자. 너무 많이 먹지만 않으면 가끔 먹는 건 괜찮다. 설탕을 먹을 때 느끼는 기쁨의 80%는 처음 2번 베어 먹는 동안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개걸스럽게 먹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설탕 중독 증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카페인을 마시면 기력이 떨어지고 우리 몸은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설탕을 찾게 된다. 그러니 하루의 시작을 카페인이 함유된 차로 시작했다면 두 번째 잠부터는 카페인이 없는 차를 마시자. 현재 하루에 4잔 이상 커피를 마신다면 하루에 한 잔이 될 때까지 일주일이나 2주일에 걸쳐 커피의 양을 서서히 줄여나가야 한다. 그래야 카페인을 끊을 때 생길 수 있는 두통을 예방할 수가 있다. 당신을 설탕 중독 롤러코스터에서 구해줄 두 번째 습관은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다. 가공하지 않은 과일, 채소, 곡물, 고기 등 자연식품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식품들은 대부분 당지수가 낮기 때문에 설탕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품질 좋은 종합 비타민을 먹는다. 설탕을 먹고 싶은 이유는 대부분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몸은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야 할 때 무의식적으로 설탕을 찾는다. 그렇게 설탕 섭취를 줄여서 건강을 지키려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해야 한다. 가장 추천할 만한 것은 품질 좋은 종합 비타민이다. 우리 몸에는 50가지가 넘는 영양소가 필요한데 천연 재료로 만든 종합 비타민이 그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만 설탕을 찾지 않게 된다. 물은 몸이 제대로 기능하고 독성 물질을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가? 입과 입술이 건조하다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니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한다. 하지만 수돗물을 마시면 안 된다. 수돗물은 그릇을 씻고 옷을 빠는 데 쓰는 물이지 사람이 마시는 물이 아니다. 수돗물은 순수하지 않다. 수많은 유기물과 오염 물질들이 들어있다. 병에 넣어서 파는 생수 역시 좋지 않다. 생수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많은 제품들이 사실은 수돗물이나 다름없다. 가격은 절대 질에 비례하지 않는다. 다행히 건강한 물을 구할 수가 있다. 탄소 블록 필터와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화한 물이면 된다. 집에는 좋은 가정용 여과장치를 설치하면 된다. 밤잠은 반드시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자야 한다. 적절한 수면은 에너지를 보충하고 식욕을 억제하고 설탕을 먹고 싶은 마음을 없앤다. 오후 2시가 지나면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 오전에는 커피나 차 한두 잔을 마셔도 되지만 오후 2시가 되면 카페인 섭취를 줄여야 한다.
밤잠을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설탕을 먹고 싶은 욕구가 상승하고 체중이 늘어난다. 20세기 들어 미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9시간에서 6시간 30분으로 줄어들었다. 이것은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월급만 30% 정도 깎인 경우로 비유할 수가 있다. 그 결과 우리 몸은 피곤하고 아프고 뚱뚱해지고 설탕을 더 많이 찾게 되었다. 밤잠이 부족해 피곤해진 몸이 설탕을 먹어서라도 에너지를 보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퀘벡시에 있는 라발 대학교 연구소는 밤잠이 부족하면 비만이 될 확률이 30% 정도 높아지고 체중이 평균 2kg 정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일단 강도가 약한 운동으로 시작하자. 일주일에 4회에서 7회 정도 30분씩 걷는다. 처음에는 운동을 한 뒤에 기분이 좋게 피곤하고 다음날 상쾌한 정도로 운동을 해야 한다. 다음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격하게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꾸준히 운동해온 사람이 아니라면 더더욱 무리하면 안 된다. 처음부터 무리하면 지쳐서 결국 운동 자체를 포기하고 말 것이다. 운동은 몸을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하되 가능하면 매일 1분씩 걷는 시간을 늘리자. 걷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운동 강도를 높인다. 에어로빅, 요가, 수영 같은 운동이 좋다. 친구와 함께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자.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가 있다. 설탕 중독 치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몸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식습관을 바꾼다. 스트레스 조절 기관인 부신을 튼튼하게 해줄 영양소를 먹는다. 건강을 해치는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인다. 혈당을 적절하게 유지하려면 음식을 제대로 먹어야 한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설탕을 먹지 않는 것이다. 카페인도 먹지 말아야 한다. 설탕과 카페인은 설탕 중독, 저혈당증, 부신피로 증후군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흰 밀가루로 만든 가공식품도 먹지 말아야 한다. 흰 밀가루는 몸에 들어가자마자 설탕이 되어버린다. 대체 식품으로 통밀을 추천하지만 최종 목표는 전체 식단에서 빵과 국수의 양을 크게 줄이는 것이다.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사를 조금씩 자주 하는 것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설탕 중독의 악순환을 끊는 데 도움이 된다. 육류, 생선, 달걀, 콩과 작물, 견과류, 치즈는 모두 훌륭한 단백질원으로 몇 시간에 걸쳐 천천히 혈당을 높인다. 정량음료, 과일 주스, 카페인 음료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마시지 말고 물은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마시면 된다. 체내 수분 함량은 입과 입술을 확인하면 알 수가 있으니 입과 입술이 건조하면 물을 마셔야 한다. 물을 많이 마시면 염분도 많이 먹어야 한다. 소금이 몸에 안 좋다는 소문은 나도 들었다. 하지만 틀린 소문이다. 염분을 많이 먹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일어설 때 어지러운 저혈압 증상은 염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다. 특히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염분이 부족해진다. 단, 고혈압이나 심부전증이 있는 사람은 주치의의 허락을 받고 염분 섭취를 늘려야 한다. 손과 발이 붓는 체액 정체 현상은 얄궂게도 탈수가 되었을 때 생긴다. 그 이유는 혈관에 체액이 머무르지 못하고 조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비타민 B6를 먹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갑상샘의 기능이 저하된다. 사랑하는 설탕을 먹지 말라니 아주 어려운 요구라는 걸 잘 안다. 약간의 변화는 큰 차이를 만든다. 단 것이 정말 먹고 싶다면 설탕이 아닌 스테비아,
말리톨, 에리스리톨 같은 감미료를 먹으면 된다. 청량음료 등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안 되지만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넣은 다이어트 청량음료는 마셔도 된다. 쿠키나 도넛을 먹고 싶을 때는 항산화제 효능이 있는 진한 다크 초콜릿 몇 조각을 먹자. 밀크 초콜릿이나 화이트 초콜릿은 안 된다. 다크 초콜릿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으면 많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적당히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해야 한다. 당분이 필요할 때는 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먹자. 설탕이 들어간 과일 주스는 피해야 한다. 한꺼번에 당 수치를 올리는 오렌지 주스보다는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오렌지를 먹는 게 좋다.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이 오랜 시간 천천히 몸에 흡수되는 이유는 과일에 섬유소가 있기 때문이다. 오렌지 한 개에는 10에서 20g의 천연당이 들어있고 1시간에서 2시간에 걸쳐 서서히 몸에 흡수되지만 과일 주스 453g에는 설탕이 80g이 들어있고 20분 만에 설탕이 몸에 흡수된다. 효모균은 소화된 당분을 발효시키면서 자라기 때문에 당분 섭취를 줄여서 효모균을 굶기는 것이 효모균의 증식을 막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 계속 당분을 섭취하면 효모균은 마음껏 증식한다. 그리고 효모균은 증식을 위해 우리에게 더 많은 당분을 먹게 하고 면역 기능을 악화시키고 기분을 침울하게 만든다. 이것이 우리가 단백질, 채소, 통곡물 같은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고 여러 형태로 첨가된 설탕을 멀리 해야 되는 이유이다. 설탕 중독에 빠지면 흔히 불안 장애를 겪는다. 설탕이 중추 신경계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설탕 중독이 불안을 야기하는 이유는 더 있다. 만성적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이 설탕을 과도하게 먹으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부신이 과로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혈당이 널뛰듯 변한다.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뇌는 아드레날린을 다량 분비해 우리 몸에 경고 신호를 보내고 그 때문에 정신적으로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 만성 불안 장애가 된다. 설탕은 빈 칼로리 음식이기 때문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영양소가 결핍된다. 특히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이 그렇다.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은 긴장 완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핍되면 스트레스에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고 불안감이 커진다. 설탕 중독에 빠지면 우울증을 겪을 수도 있다. 과자, 사탕, 청량음료로 섭취한 설탕은 단기간에 혈당을 높이지만 곧바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혈당이 급격하게 낮아진다. 혈당이 요동치는 현상을 바로잡은 뒤에도 우울한 느낌은 지속될 수 있다. 이제까지 먹어온 설탕 때문에 영양소가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이때는 생선 기름과 비타민 B군, 비타민 D, 마그네슘을 보충해야 우울한 느낌이 어느 정도 사라진다. 설탕 중독에 흔히 나타나는 영양소 결핍과 호르몬 결핍은 기분을 조절하는 뇌 신경 전달 물질, 즉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그런 호르몬의 결핍으로 이어진다.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먹는 설탕이 우울증을 유발하고 우울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나 에스트로겐이 적은 사람은 설탕에 중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에도 기분이 우울해질 수가 있다. 특히 갑상샘 기능 저하는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다. 항우울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는 환자도 갑상샘 호르몬을 복용하면 나아지는 경우가 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설탕 중독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는 설탕 섭취 양을 좀 줄여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설탕 디톡스입니다. 저자는 제이콥 테이텔바움, 출판사는 전나무 숲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이콥 테이발바움, 30여 년 동안 자연치유로 만성 피로와 통증 등 설탕 중독과 관련 있는 질병을 치료해온 내과 전문의이다. 만성 피로 증후군 및 섬유근육통 연구센터의 의학소장이며 유명한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내추럴 큐어스를 만들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중독은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당신을 비롯해 전 세계 사람들이 가공식품이 첨가된 설탕을 포함해 매년 63.5kg에서 68kg 정도의 설탕을 먹는다. 그리고 전체의 열량의 18%를 흰 밀가루에서 얻는다. 몸에 들어간 흰 밀가루가 곧 설탕 성분으로 변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는 설탕 천지의 식사를 하는 셈이다. 설탕과 흰 밀가루를 먹으면 다른 중독 물질을 먹을 때처럼 처음 몇 시간은 기분이 좋고 활력이 넘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결국 에너지가 고갈되어 다시 설탕을 찾는 것을 반복하다가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책에서는 설탕 중독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눠 다룬다. 설탕 중독의 유형마다 원인은 다르지만 설탕 때문에 몸과 마음이 병들어간다는 결과는 같다. 그러나 설탕 중독에 빠지게 된 근본 원인을 찾아 치료하면 설탕 중독으로 인한 질병을 없앨 수도 있고 기분도 훨씬 좋아진다. 더 좋은 소식도 있다. 일단 설탕 중독을 치료하면 우리 몸은 설탕 섭취를 조절할 능력이 생긴다. 설탕이 잔뜩 들어간 디저트와 과자를 끝까지 먹지 않고 남길 수도 있고 양이 아니라 질로 음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책은 몸을 해치지 않고도 단맛을 즐기는 방법도 다룬다. 설탕 중독을 치료한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음식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몸에 필요한 당분을 자연식품에 함유된 당분으로 충당했다. 그런 당분은 몸을 치유하는 힘이 있지 몸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인은 전체 열량의 3분의 1을 자연식품을 가공하면서 넣은 설탕과 흰 밀가루에서 얻는다. 우리 몸은 과도하게 들어온 설탕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 게다가 설탕을 먹으면 처음에는 기운이 나지만 몇 시간 뒤에는 무기력해지고 또다시 설탕을 찾게 된다. 아마도 당신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설탕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부업자처럼 작동한다. 에너지를 공급하기는커녕 빼앗아가서 결국 우리 몸의 신용 한도를 바닥내고 마음을 불안하고 우울하고 기진맥진하게 만든다. 설탕을 장시간 섭취하면 우리 몸은 다양한 고통을 겪는다. 한 예로 지난 15년 동안 과당이 다량 함유된 옥수수 시럽의 섭취량이 250% 정도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에 당뇨 발병률이 45% 정도 늘어났다. 산업계는 옥수수 시럽은 설탕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몸은 옥수수 시럽을 설탕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옥수수 시럽은 사탕수수로 만든 설탕보다 독성이 강하다. 당뇨와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비만은
설탕을 많이 먹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설탕은 기분을 바꾸는 물질이기 때문에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기분도 심하게 변덕을 부린다. 설탕 중독 유형 1은 카페인이 들어간 에너지 음료, 커피, 청량 음료를 자주 마신다. 1997년에 레드불이 처음 시장에 나온 뒤로 에너지 음료는 빠른 속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시판되는 에너지 음료는 500종류가 넘으며 업계가 벌어들이는 총 수익은 57억 달러가 넘는다. 회사에 따라 허브 추출물이나 타우린 같은 아미노산, 비타민 등을 첨가하기도 하지만 에너지 음료의 주 성분은 설탕과 카페인이다. 영양분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런 열량 덩어리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열량이 높아져 순간적으로 힘이 솟는다. 그러나 1시간에서 3시간이 지나면 음료를 마시기 전보다 더 피곤함을 느끼고 또다시 에너지 음료를 마시게 된다. 피로하면 설탕을 먹고 설탕을 먹으면 피로해지는 악순환이 생활에 깊이 파고든 것이다. 한마디로 에너지 음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앗아간다. 설탕 중독 유형 1은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이 짙다. 성공이라는 목표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 행동하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한다. 대학생이라면 온밤을 꼬박 새워 공부하고 회사원이라면 승진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한다. 이런 사람들은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들의 사전에는 휴식이 없다. 피로는 늘 달고 사는 옵션이다. 항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운동할 시간이 없고 몸에 좋지 않은 에너지 음료나 커피, 카페인이 들어간 청량 음료를 마셔서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업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 흰 밀가루와 흰쌀은 영양소가 들어있는 부분을 제거했기 때문에 몸속에 들어가면 설탕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미국인은 섭취 열량의 3분의 1 이상을 설탕과 흰 밀가루에서 얻는다. 섭취한 열량의 35% 정도의 필수 비타민과 무기질이 없는 것이다. 이는 월급의 3분의 1을 부도 수표로 받는 것과 같다. 영양소가 부족한 식품은 에너지도 만들지 못한다. 칼로리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고 망가진 조직을 고치고 세로토닌 같은 행복 물질을 만들고 뇌가 제대로 활동하는 기본 재료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몸은 설탕과 카페인이 들어간 에너지 음료를 마셔서 빨리 기운을 차리는 패할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고 마는 것이다. 나쁜 음식을 급하게 먹어서 생기는 문제는 더 있다. 위액이 역류하고 소화가 되지 않는 것인데 위산 과다 때문에 제산제를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은 더욱 악화된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위산은 너무 많을 때가 아니라 너무 적을 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위산을 제거하는 약, 즉 제산제를 너무 자주 먹으면 비타민 B12를 비롯한 여러 영양소의 흡수가 방해되고 갑삼센 호르몬의 분비량도 줄어들면서 더욱 많은 설탕을 찾게 된다. 나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변비도 생긴다. 섬유소가 없는 탄수화물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소화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다. 그 때문에 소화관에서 음식이 썩고 독성 물질이 방출되어 머리가 몽롱해지고 온몸이 무력해지고 아프다. 심각해지면 만성 피로 증후군과 섬유 근육통이 생긴다. 설탕 중독 유형 1은 불면증도 잦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히 생기지 않고 그렇게 되면 힘이 없기 때문에 낮에 에너지 음료를 먹게 된다. 설탕 중독 유형 1은 빽빽한 일정 때문에 잠잘 시간이 없고 푹 잠들 수도 없다. 잘 자야 6시간 정도이다.
몸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푹 자야 한다. 방전된 배터리를 다시 채우고 손상된 조직을 치료하고 성장 호르몬을 만들려면 잠을 잘 자야 한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으면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만성 질환과 통증에 시달리게 된다. 설탕 중독 유형 1은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코티솔과 에피네프린 같은 스트레스 조절 호르몬을 분비하는 부신이 항상 활발하게 활동한다. 그렇지 않아도 현대인은 늘 긴장하면서 살기 때문에 부신이 과도하게 일하는데 설탕 중독 유형 2의 부신은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다. 부신이 지치면 어지간해서는 활력을 찾기 힘들다. 그래서 몸은 힘을 내기 위해서 설탕을 찾지만 부신이 이미 지쳐있기 때문에 혈당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저혈당증이 생겨서 수명이 짧아지게 된다. 저혈당증, 즉 혈중 포도당이 부족해지면 우리 뇌는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한다. 그 영향으로 초조와 불안에 시달리고 심하면 어지럼증을 느낀다. 지금 당장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도무지 식욕을 통제할 수 없다. 단맛이 나는 음식을 당장 먹지 않으면 증상은 더 심해진다. 흰 밀가루와 설탕을 섭취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몸에게는 낯선 현상이다. 옛날에 우리는 가공하지 않은 통곡물을 먹었다. 통곡물은 완전히 소화되는데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곡물에 함유된 당분은 서서히 혈액으로 흡수된다. 예를 들어 당지수가 보통 수준인 통곡물 빵으로 만든 칠면조 치즈 샌드위치를 먹으면 몇 시간에 걸쳐 혈당이 서서히 증가한다. 혈당이 세포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인슐린도 서서히 분비되어 설탕과 포도당은 혈액에 녹아있다가 세포가 연료를 필요로 할 때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듯 혈당과 인슐린이 몇 시간에 걸쳐 서서히 변하면 혈당도 바람직한 방식으로 증가하고 감소한다. 부신이 지치면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설탕을 많이 먹게 된다. 설탕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몸은 혈당을 내리기 위해 인슐린을 다량 분비한다. 그렇게 해서 혈당이 줄어들고 또다시 우리 몸은 설탕을 원하게 된다. 저혈당증 환자는 불안하고 초조할 때마다 설탕을 먹고 싶어 하지만 사탕이나 청량음료를 마실 때마다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설탕 중독은 악화된다.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코르티솔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면 면역 기능이 약해진다. 부신이 지쳐버려 결국 백기를 들고 코르티솔을 소량만 분비해도 역시 면역계의 기능이 약해져 또 설탕을 찾게 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긴다. 설탕은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킬까? 바로 효모균 때문이다. 설탕과 효모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효모균은 우리 몸에서 발효된 설탕을 먹으면서 증식한다. 효모균은 숙주를 부추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이 있는데 특별한 화학물질을 분비함으로써 숙주인 우리 몸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설탕을 먹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정말 그렇다면 효모균은 정말 영리한 녀석이다. 효모균이 분비하는 특별한 화학물질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 몸에서 효모균을 없애면 설탕에 대한 욕구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여러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다. 세균 중에서 효모균의 크기는 큰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효모균 증식은 면역계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평범한 바이러스의 크기를 볼펜 끝에 있는 아주 작은 볼이라고 가정하면 일반 세균은 청량음료 캔의 크기이고 효모균은 거칠만하다. 만일 효모균이 자기가 할 일만 신경 쓰고
원래 있어야 하는 장 내부에만 머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효모균은 균사체라는 긴 구조물을 이용해서 장벽에 침투한다. 장벽은 우리 몸을 감싼 피부처럼 몸 밖에 둘 것과 몸 안에 둘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방어막이다. 그런 장벽에 효모균 균사체가 침투하면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한다. 장에 미세한 구멍이 생기면서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이나 독소, 세균 등이 혈액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특히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덩어리가 혈액으로 들어가면 면역계는 초비상 모드로 전환해 과잉 반응을 일으킨다. 즉, 단백질 덩어리를 외부 침입자라고 생각하고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면역계가 음식 덩어리를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 결국 기운을 되찾기 위해서 설탕을 먹게 된다. 설탕 중독이 더 심해지는 것이다. 만성 부비강염, 전립선염, 호흡기 감염은 모두 효모균이 일으키는 감염 질환이다. 이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남용해도 효모균이 증식한다. 항생제는 감염을 일으킨 해로운 균도 죽이지만 효모균이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막는 유익균도 죽기 때문이다. 유익균이 사라지면 효모균이 증식한다. 항생제는 효모균을 제외한 나머지 세균을 모두 죽임으로써 결국 효모균을 막는 경쟁자를 사라지게 한다. 그 결과 효모균은 증식하고 우리는 더 많은 설탕을 먹게 된다. 제산제를 자주 복용해도 효모균이 증식하고 설탕 중독이 악화된다. 제산제는 음식에 섞여 들어온 효모균을 죽일 위산을 제거한다. 충분히 잠을 자지 않아도 효모균이 증식한다. 면역계가 건강하려면 충분히 잠을 자야 한다. 면역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감염을 피할 수 없다. 스트레스는 어떨까? 스트레스도 효모균 증식에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코르티솔이 계속 많이 분비되면 면역 기능이 억제되고 효모균이 기승을 부려 결국 설탕을 열망하게 된다. 어떤 중독이든 치료의 첫 단계는 중독 물질을 차단하는 것이다. 설탕 중독도 마찬가지다. 일단 설탕을 먹지 말아야 한다. 설탕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설탕을 먹는다는 것은 설탕 중독이라는 불길의 부채질을 하는 것과 같으며 당신은 설탕 중독의 사악한 순환고리에서 영영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설탕을 단칼에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청량음료, 과일 주스 같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부터 줄여나가면 된다. 식품 라벨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자. 3가지 재료 가운데 하나가 설탕, 자당, 포도당, 과당, 옥수수 시럽 등의 당분이라면 그 식품은 먹지 말아야 한다. 흰 밀가루로 만든 빵과 국수도 몸에 들어가면 바로 설탕으로 바뀌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통곡물로 만든 빵을 먹자. 통곡물빵은 처음에는 맛이 없지만 먹다 보면 도중한 곡물보다 훨씬 고소한 풍미가 느껴질 것이다. 설탕을 대체할 식품들. 몸을 해치지 않고 설탕을 먹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설탕 대체 식품을 먹는 것이다. 설탕 대체 식품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우선 널리 알려진 것부터 살펴보자. 스테비아는 친자연적인 데다 몸에 안전한 설탕 대체 식품이다. 인류가 수십 년 전부터 먹어왔으며 최근에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식품 가공에 사용해도 좋다고 승인했다. 스테비아라는 국화과 허브의 잎으로 만든다. 스테비아는
브라질과 파라과이가 원산지인 작은 관목으로 잎에서 추출한 스테비오사이드는 설탕보다 단맛이 200배에서 300배 정도 강하다. 당 알코올도 안전한 설탕 대체 식품이다. 당 알코올에 들어있는 당은 천연 발효 과정을 거쳐 알코올과 비슷한 형태로 변한다. 그러나 마시는 음료는 아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당 알코올은 무설탕 초콜릿에 넣는 말티톨이다.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 개선에 기여하는 이노실톨도 당 알코올이다. 당 알코올은 단맛을 내지만 몸에는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설탕처럼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당 알코올이 일으키는 유일한 문제라면 당 알코올을 먹었을 때 가스가 차고 변이 묽어져 설사를 하는 증상이 일부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아스파탐은 적당히 먹으면 대부분 문제가 없지만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다. 비록 독성은 있지만 아스파탐도 설탕보다는 낫다. 일반 청량음료와 아스파탐을 넣은 다이어트 청량음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다이어트 청량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설탕이 들어간 과자를 정말 먹고 싶다면 죄의식을 느끼지 말고 한 조각에서 두 조각을 천천히 씹어 먹자. 너무 많이 먹지만 않으면 가끔 먹는 건 괜찮다. 설탕을 먹을 때 느끼는 기쁨의 80%는 처음 2번 베어 먹는 동안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개걸스럽게 먹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설탕 중독 증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카페인을 마시면 기력이 떨어지고 우리 몸은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설탕을 찾게 된다. 그러니 하루의 시작을 카페인이 함유된 차로 시작했다면 두 번째 잠부터는 카페인이 없는 차를 마시자. 현재 하루에 4잔 이상 커피를 마신다면 하루에 한 잔이 될 때까지 일주일이나 2주일에 걸쳐 커피의 양을 서서히 줄여 나가야 한다. 그래야 카페인을 끊을 때 생길 수 있는 두통을 예방할 수가 있다. 당신을 설탕 중독 롤러코스터에서 구해줄 두 번째 습관은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다. 가공하지 않은 과일, 채소, 곡물, 고기 등 자연식품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식품들은 대부분 당지수가 낮기 때문에 설탕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품질 좋은 종합 비타민을 먹는다. 설탕을 먹고 싶은 이유는 대부분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몸은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야 할 때 무의식적으로 설탕을 찾는다. 그렇게 설탕 섭취를 줄여서 건강을 지키려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해야 한다. 가장 추천할 만한 것은 품질 좋은 종합 비타민이다. 우리 몸에는 50가지가 넘는 영양소가 필요한데 천연 재료로 만든 종합 비타민이 그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만 설탕을 찾지 않게 된다. 물은 몸이 제대로 기능하고 독성 물질을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가? 입과 입술이 건조하다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니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한다. 하지만 수돗물을 마시면 안 된다. 수돗물은 그릇을 씻고 옷을 빠는 데 쓰는 물이지 사람이 마시는 물이 아니다. 수돗물은 순수하지 않다. 수많은 유기물과 오염 물질들이 들어있다. 병에 넣어서 파는 생수 역시 좋지 않다. 생수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많은 제품들이 사실은 수돗물이나 다름없다. 가격은 절대 질에 비례하지 않는다. 다행히 건강한 물을 구할 수가 있다. 탄소 블록 필터와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화한 물이면 된다. 집에는 좋은 가정용 여과장치를 설치하면 된다.
밤잠은 반드시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자야 한다. 적절한 수면은 에너지를 보충하고 식욕을 억제하고 설탕을 먹고 싶은 마음을 없앤다. 오후 2시가 지나면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 오전에는 커피나 차 한두 잔을 마셔도 되지만 오후 2시가 되면 카페인 섭취를 줄여야 한다. 밤잠을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설탕을 먹고 싶은 욕구가 상승하고 체중이 늘어난다. 20세기 들어 미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9시간에서 6시간 30분으로 줄어들었다. 이것은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월급만 30% 정도 깎인 경우로 비유할 수가 있다. 그 결과 우리 몸은 피곤하고 아프고 뚱뚱해지고 설탕을 더 많이 찾게 되었다. 밤잠이 부족해 피곤해진 몸이 설탕을 먹어서라도 에너지를 보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퀘벡시에 있는 라발 대학교 연구소는 밤잠이 부족하면 비만이 될 확률이 30% 정도 높아지고 체중이 평균 2kg 정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일단 강도가 약한 운동으로 시작하자. 일주일에 4회에서 7회 정도 30분씩 걷는다. 처음에는 운동을 한 뒤에 기분이 좋게 피곤하고 다음날 상쾌한 정도로 운동을 해야 한다. 다음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격하게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꾸준히 운동해온 사람이 아니라면 더더욱 무리하면 안 된다. 처음부터 무리하면 지쳐서 결국 운동 자체를 포기하고 말 것이다. 운동은 몸을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하되 가능하면 매일 1분씩 걷는 시간을 늘리자. 걷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운동 강도를 높인다. 에어로빅, 요가, 수영 같은 운동이 좋다. 친구와 함께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자.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가 있다. 설탕 중독 치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몸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식습관을 바꾼다. 스트레스 조절 기관인 부신을 튼튼하게 해줄 영양소를 먹는다. 건강을 해치는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인다. 혈당을 적절하게 유지하려면 음식을 제대로 먹어야 한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설탕을 먹지 않는 것이다. 카페인도 먹지 말아야 한다. 설탕과 카페인은 설탕 중독, 저혈당증, 부신피로 증후군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흰 밀가루로 만든 가공식품도 먹지 말아야 한다. 흰 밀가루는 몸에 들어가자마자 설탕이 되어버린다. 대체 식품으로 통밀을 추천하지만 최종 목표는 전체 식단에서 빵과 국수의 양을 크게 줄이는 것이다.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사를 조금씩 자주 하는 것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설탕 중독의 악순환을 끊는 데 도움이 된다. 육류, 생선, 달걀, 콩과 작물, 견과류, 치즈는 모두 훌륭한 단백질 원으로 몇 시간에 걸쳐 천천히 혈당을 높인다. 정량음료, 과일 주스, 카페인 음료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마시지 말고 물은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마시면 된다. 체내 수분 함량은 입과 입술을 확인하면 알 수가 있으니 입과 입술이 건조하면 물을 마셔야 한다. 물을 많이 마시면 염분도 많이 먹어야 한다. 소금이 몸에 안 좋다는 소문은 나도 들었다. 하지만 틀린 소문이다. 염분을 많이 먹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일어설 때 어지러운 저혈압 증상은 염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다. 특히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염분이 부족해진다. 단, 고혈압이나 심부전증이 있는 사람은 주치의의 허락을 받고 염분 섭취를 늘려야 한다. 손과 발이 붓는 체액 정체 현상은 얄궂게도 탈수가 되었을 때 생긴다. 그 이유는 혈관에 체액이 머무르지 못하고
조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비타민 B6를 먹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갑상샘의 기능이 저하된다. 사랑하는 설탕을 먹지 말라니 아주 어려운 요구라는 걸 잘 안다. 약간의 변화는 큰 차이를 만든다. 단 것이 정말 먹고 싶다면 설탕이 아닌 스테비아, 말리톨, 에리스리톨 같은 감미료를 먹으면 된다. 청량음료 등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안 되지만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넣은 다이어트 청량음료는 마셔도 된다. 쿠키나 도넛을 먹고 싶을 때는 항산화제 효능이 있는 진한 다크 초콜릿 몇 조각을 먹자. 미크 초콜릿이나 화이트 초콜릿은 안 된다. 다크 초콜릿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으면 많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적당히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해야 한다. 당분이 필요할 때는 당지수가 낮은 과일을 먹자. 설탕이 들어간 과일 주스는 피해야 한다. 한꺼번에 당 수치를 올리는 오렌지 주스보다는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오렌지를 먹는 게 좋다.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이 오랜 시간 천천히 몸에 흡수되는 이유는 과일에 섬유소가 있기 때문이다. 오렌지 한 개에는 10에서 20g의 천연당이 들어있고 1시간에서 2시간에 걸쳐 서서히 몸에 흡수되지만 과일 주스 453g에는 설탕이 80g이 들어있고 20분 만에 설탕이 몸에 흡수된다. 효모균은 소화된 당분을 발효시키면서 자라기 때문에 당분 섭취를 줄여서 효모균을 굶기는 것이 효모균의 증식을 막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 계속 당분을 섭취하면 효모균은 마음껏 증식한다. 그리고 효모균은 증식을 위해 우리에게 더 많은 당분을 먹게 하고 면역 기능을 악화시키고 기분을 침울하게 만든다. 이것이 우리가 단백질, 채소, 통곡물 같은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고 여러 형태로 첨가된 설탕을 멀리 해야 되는 이유이다. 설탕 중독에 빠지면 흔히 불안 장애를 겪는다. 설탕이 중추 신경계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설탕 중독이 불안을 야기하는 이유는 더 있다. 만성적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이 설탕을 과도하게 먹으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부신이 과로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혈당이 널뛰듯 변한다.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뇌는 아드레날린을 다량 분비해 우리 몸에 경고 신호를 보내고 그 때문에 정신적으로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 만성 불안 장애가 된다. 설탕은 빈 칼로리 음식이기 때문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영양소가 결핍된다. 특히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이 그렇다.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은 긴장 완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핍되면 스트레스에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고 불안감이 커진다. 설탕 중독에 빠지면 우울증을 겪을 수도 있다. 과자, 사탕, 청량음료로 섭취한 설탕은 단기간에 혈당을 높이지만 곧바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혈당이 급격하게 낮아진다. 혈당이 요동치는 현상을 바로잡은 뒤에도 우울한 느낌은 지속될 수 있다. 이제까지 먹어온 설탕 때문에 영양소가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이때는 생선 기름과 비타민 B군, 비타민 D, 마그네슘을 보충해야 우울한 느낌이 어느 정도 사라진다. 설탕 중독에 흔히 나타나는 영양소 결핍과 호르몬 결핍은 기분을 조절하는 뇌 신경 전달 물질, 즉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그런 호르몬의 결핍으로 이어진다.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먹는 설탕이 우울증을 유발하고 우울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나 에스트로겐이 적은 사람은
설탕에 중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에도 기분이 우울해질 수가 있다. 특히 갑상생 기능 저하는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다. 항우울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는 환자도 갑상샘 호르몬을 복용하면 나아지는 경우가 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설탕 중독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는 설탕 섭취 양을 좀 줄여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